unfold. 1991년 3월 26일 대구의 아침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30년 만에 지방선거가 부활해서 임시공휴일이었어요. 어른들은 투표하러 가고 학교 안 가는 아이들은 따뜻한 봄 날씨에 신나서 동네를 막 뛰어다니던 아주 평범하고 화창한 날이었죠. 성서초등학교에 다니던 다섯 아이도 부모님께 도롱뇽 알 주우러 간다 이 말을 남기고 집을 나섰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아이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실종은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가장 비극적이고 뼈아픈 미제 사건의 서막이 됐어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 바로 이 성서초등학생 실종 살해 사건, 우리가 흔히 개구리 소년 사건으로 알고 있는 비극에 대한 심층 분석 보고서예요. 이 자료들은 단순히 사건 일지를 나열하는 게 아니에요. 언론이 붙인 이름 뒤에 가려진 진실, 그리고 이 사건이 왜 단순 실종이 아니라 우리 사회 시스템의 총체적 실패였는지를 낱낱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오늘 정의는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아이들이 사라진 그날부터 11년 6개월 만에 유골로 발견되기까지, 그리고 뼈가 들려준 그날의 진실까지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왜 진실은 그토록 오랫동안 땅속에 묻혀 있어야만 했을까요? 그럼 가장 중요한 오해부터 바로잡고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바로 개구리 소년이라는 이 명칭의 시작점인데요. 아이들이 집을 나선 이유인데요. 부모님께는 도롱뇽 알을 잡으러 간다고 했지만 이 자료를 보니까 실제 목적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바로 수사의 첫 단추를 완전히 잘못 끼우게 만든 지점이죠. 당시 함께 가기로 했다가 배가 아파서 못 갔던 친구의 증언이 결정적인데, 아이들의 진짜 목적지는 와룡산에 있는 군부대 사격장이었고 목표는 탄피를 줍는 거였어요. 당시 아이들 사이에선 그 탄피를 모아서 조립하고 노는 게 유행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도롱뇽 알이라고 하면 집 근처 얕은 개울까지만, 탄피라고 하면 목적지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군요. 산 깊숙한 곳, 어른들도 잘 가지 않는 민간인 통제구역 근처까지 갔다는 뜻이니까요. 정확해요. 이건 아이들이 단순히 길을 잃은 게 아니라는 거죠.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인적이 드문 곳으로 스스로 들어갔다는 걸 의미하죠.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아이들이 가서는 안 될 장소에서 아이들이 봐서는 안 될 것을 봤거나 혹은 마주쳐서는 안 될 누군가와 마주쳤을 가능성을 강력하게 암시하는 첫 번째 단서가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밤늦게까지 돌아오지 않자 부모님들은 저녁 7시 50분쯤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정말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죠. 자료에 따르면 경찰의 초기 대응은 이걸 대응이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한마디로 총체적 부실이었죠. 경찰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 사건을 집단 가출로 단정해버렸어요. 보고서는 당시 경찰이 가졌던 세 가지 아니란 전제를 짚어주는데요. 첫째, 5 아이 중에 가정 형편이 좀 좋지 않은 아이가 주도해서 다 같이 집을 나갔을 거다. 이런 막연한 추측. 둘째는 선거일이라 들떠서 시내나 서울로 놀러 갔을 거라는 희망 섞인 낙관론이었죠. 정말 황당하네요. 평소에 말썽 한번 안 피우던 아이들이 갑자기 단체로 가출했다는 것도 이상한데 그걸 전제로 수사를 시작했다는 거잖아요?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세 번째예요. 가출이라는 전제를 깔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사라진 와룡산은 아예 수색 대상에서 제외해버리고 엉뚱한 터미널이나 기차역에만 수사력을 집중했다는 점이에요. 범인이 만약 있었다면 그에게 증거를 인멸하고 현장을 정리하고 유유히 사라질 완벽한 시간을 경찰이 벌어준 셈이죠. 실종 사건의 골든타임을 스스로 걷어차버린 겁니다. 사건이 점점 커지면서 대통령 특별 지시까지 내려오고 군인과 경찰을 합쳐서 연인원 35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인력이 투입돼요. 당시 담뱃값이나 전화카드, 과자 봉지에까지 아이들 얼굴이 실릴 정도로 전국적인 캠페인이 벌어졌고요. 겉으로 보기엔 국가가 정말 총력을 기울이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보고서는 이 과정을 보여주기식 행정의 가장 실패한 사례로 꼽고 있어요. 동원된 35만 명이라는 숫자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대부분은 산악수색 훈련을 전혀 받지 않은 군인이나 공무원, 일반인이었어요. 이들의 수색은 전문적인 탐색이 아니라 그저 산을 한번 훑고 지나가는 수준에 그쳤죠. 오히려 수십만 명의 산으로 오르내리면서 남긴 발자국이 현장을 전부 훼손해버렸을 수도 있겠네요. 범인의 흔적이 있었다면 다 지워버렸을 거고요. 그 가능성이 아주 크죠.
그리고 가장 비극적인 건 11년 6개월 뒤 아이들의 유골이 발견된 지점이 바로 그 당시에 수색대가 수백 번은 지나갔을 법한 등산로 바로 옆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네, 바로 옆이요? 네. 진실은 불과 땅속 30cm 아래에 잠들어 있었는데 수십만 명의 눈은 그걸 보지 못하고 그냥 스쳐 지나간 거죠. 그렇게 수사가 장기화되고 성과가 없자 그 빈자리를 온갖 억측과 광기가 채우기 시작해요. 특히 1996년에 있었던 일은 정말 피해자 가족에게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나 싶을 정도였어요. 한 심리학 교수가 갑자기 범인은 아이들 중 한 명인 김종식 군의 아버지다. 그가 아이들을 모두 살해하고 집안에 안매장했다는 주장을 들고 나온 사건이죠. 정말 아무런 근거도 없는 거의 망상에 가까운 주장이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경찰이 그 주장을 덥석 믿었다는 거예요. 동원해서 김종식 군의 집 마당과 화장실을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전국의 기자들이 그 모습을 생중계했고 아버지는 하루아침에 아들을 포함해 아이 넷을 더 죽인 살인마로 몰렸어요. 집은 폐허가 됐고 가족들의 마음은 산산조각 났죠. 물론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말 끔찍하네요. 국가가 그리고 사회가 어떻게 피해자에게 최악의 2차 가해를 저지를 수 있는지 보여준 끔찍한 사례로 남았어요. 그렇게 수사는 미궁에 빠지고 11년이라는 정말 믿을 수 없이 긴 시간이 흘러요. 가족들은 생업도 포기하고 전국을 헤맸는데 정작 아이들은 처음부터 바로 그 와령산에 계속 있었던 거죠. 2002년 9월 26일 마침내 아이들이 돌아왔습니다. 와룡산에서 도토리를 줍던 한 등산객이 유골을 발견하면서였죠. 마을에서 불과 2-3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1991년의 실패가 그대로, 아니 어쩌면 더 심각한 형태로 반복됩니다. 범죄 수사의 가장 기본 원칙이 현장 보존이잖아요. 그렇죠. 모든 증거가 현장에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 자료를 보면 당시 경찰의 대응은 상식 이하였어요. 법의학 전문가가 현장에 도착하기도 전에 경찰이 먼저 곡괭이랑 삽을 들고 현장을 마구 파헤치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또요? 11년 전에도 그러더니. 네, 유골들이 어떤 자세로 묻혀 있었는지, 주변에 다른 유류품은 없었는지 이런 것들이 범행을 재구성할 결정적인 단서인데 그걸 경찰이 스스로 다 파괴해버린 거죠. 이건 실수라고 하기도 어렵네요. 심지어 유골 발견 바로 다음 날 경찰서장이 기자회견을 열어서 아이들이 길을 잃고 헤매다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해버리잖아요. 명백한 자연사 주장인데 보고서는 이 주장이 얼마나 비논리적인지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어요. 우선 유골이 발견된 곳은 밤에도 마을 불빛이 훤히 보이는 곳이었어요. 길을 잃을 만한 장소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당시 기온도 영상 3.3도 정도였는데 10대 아이들 5명이 한꺼번에 얼어 죽을 만큼 추운 날씨가 아니었어요. 무엇보다 아이들은 월용산을 자기 집 놀이터처럼 드나들던 동네 아이들이었잖아요. 바로 그거죠. 이 모든 정황을 무시한 채 서둘러 저체온증으로 인한 사고사로 결론 내린 건 11년간의 부실 수사에 대한 비난을 피하고 어떻게든 사건을 타살이 아닌 사고로 종결하려던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게 이 보고서의 지적입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경찰의 섣부른 판단을 뒤집는 결정적인 존재가 등장합니다. 바로 법의 학이죠. 경찰 발표에 분노한 유가족들이 강력하게 요구해서 경북대학교 법의학팀이 정밀 감식에 착수하는데 여기서부터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기 시작해요. 11년간 침묵했던 뼈가 마침내 그날의 진실을 증언하기 시작한 거죠. 감정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5아이 중 3명의 두개골에서 아주 명백한 타살의 흔적, 그러니까 인위적인 손상이 다수 발견됐어요. 단순히 넘어지거나 굴러서 생긴 상처가 아니라 누군가 도구를 사용해 가격하지 않으면 절대 생길 수 없는 형태의 상처들이었죠. 법의학팀은 조금의 의심도 없이 사인을 예리하고는 둔한 흉기에 의한 다발성 손상, 즉 타살로 결론 내렸습니다. 듣고 보니 정말 소름이 돋네요. 특히 맏형이었던 우철홍군의 두개골에서는 무려 25군데나 되는 손상 흔적이 발견됐다고 하더라고요. 자료에서는 그중에서도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D자 모양의 상처를 범인의 시그니처로 지목하고 있고요. 네, 그 디귿자 형태의 상처 때문에 범행 도구에 대한 논쟁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어요. 당시 법의학팀은 끝이 뾰족한 망치, 예를 들면 용접용 망치 같은 공구일 가능성을 제기했고요. 최근 일부 범죄 심리학자들은 그 상처의 형태를 정밀 분석해서 공업용 정밀 측정 도구인 버니어 캘리퍼스의 뾰족한 끝부분일 수 있다는 새로운 주장을 내놓기도 했어요. 도구가 정확히 무엇이었던 간에 중요한 사실은 범인이 총이나 칼 같은 전형적인 흉기가 아니라 어떤 특정 공구를 사용해서 아이들을 무참하게 살해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발견이 있었죠. 아이들의 유골과 함께 발견된 옷가지들이 아주 기이한 형태로 매듭지어져 있었어요. 경찰은 처음에 아이들이 추워서 서로의 옷을 묶어줬을 거라고 추정했지만 법의학팀의 분석은 달랐습니다. 매듭의 형태나 위치を볼 때 아이들이 스스로 묶은 게 아니라 외부의 힘, 즉 범인에 의해 손발이 결박당한 상태였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거죠. 공구를 쓰고 아이들 옷을 묶어서 결박하고 심지어 특정 아이를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이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범인이 어떤 사람일 거라고 좀 그림이 그려지나요? 보고서는 몇 가지 가능성 있는 프로파일링을 제시하고 있어요. 첫째, 아이들이 사라진 장소나 유골이 발견된 곳은 외지인이 찾기 힘든 곳이라 와룡산 지리에 매우 익숙한 동네 주민이거나 아이들과 안면이 있는 면식범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 둘째, 용접용 망치나 버니어 캘리퍼스 같은 특수한 공구를 소지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인근 공단 노동자나 공업계 학생일 가능성도 제기돼요. 한 아이에게만 25번 이상 공격을 가했다는 점도 뭔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세 번째 프로파일링의 핵심인데요. 이건 단순 살해를 넘어선 과잉살상, 즉 오버킬에 해당해요. 범죄 심리학적으로 볼 때 이런 행동은 순간적인 분노가 통제불능의 상태로 폭발했음을 의미해요. 아마도 아이들과 우발적인 시비가 붙었는데 그 과정에서 자신의 정체가 탄로날까 봐 두려워했거나 혹은 억눌려 있던 분노가 아이들을 향해 폭발하면서 걷잡을 수 없는 광기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죠. 하지만 이 모든 추리와 법의학적 증거들은 결국 법정에서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게 됐어요. 2006년 3월 25일 자정을 기점으로 살인죄 공소시효 15년이 모두 끝나버렸기 때문이죠. 네, 그날 이후로 범인이 나타나 내가 죽였다고 자수를 해도 그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 사건의 비극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면서 2015년에 마침내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이른바 태완이법이 통과되긴 했어요. 하지만 법은 소급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이 사건에는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국가는 아이들을 살아있을 때 지켜주지 못했고 죽어서 돌아온 뒤에도 그 억울한 죽음의 진실에 대한 정의를 세워주지 못한 채 이 사건을 영구미제로 남겨버린 셈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법의 심판이 불가능해진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바로 기억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결국 이 자료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한 것 같아요. 이건 그냥 한편의 끔찍한 범죄 실화가 아니라 무능하고 무책임했던 국가 시스템, 선정적인 보도로 혼란을 부추긴 언론, 그리고 비극을 소비하며 피해자에게 또 다른 상처를 줬던 우리 사회 전체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라는 거죠. 범인은 공소시효라는 법의 방패 뒤에 숨어서 어쩌면 지금도 우리 주변 어딘가에서 너무나 평범한 이웃의 얼굴을 하고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기억해야 하는 거겠죠. 언론이 만들어낸 개구리 소년이라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이름이 아니라 우철원, 조오연, 김영규, 박찬인, 기종식 이 5 아이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똑똑히 기억하고 왜 국가와 사회가 이 아이들을 지켜주지 못했는지, 왜 이런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되는지 끊임없이 질문하고 되새기는 것. 그것이 남겨진 우리들의 최소한의 의무이자 아이들에 대한 예의일 겁니다. 이 사건은 결국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라는 중요한 법적 변화를 이끌어냈어요. 하지만 보고서가 근본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문제들, 예를 들어 비과학적인 초동수사 관행이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쏟아내는 언론의 선정적 보도, 그리고 비극을 가십처럼 소비하는 사회적인 태도 같은 것들은 과연 얼마나 변했을까요? 30여 년이 흐른 오늘 우리 사회는 또 다른 아이들을 완벽하게 지켜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당신은 자신할 수 있으신가요?